항상 객관식은 5지문 전부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다. 한두 지문 좀 이해가 안 돼도 눈에 확 띄는 지문이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제3자로 위한 계약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몇 번? 1번. 왜 틀렸나 볼까요? 낙약자가 약정한 제3자에 대한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제3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미 땡.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3자한테 인정되는 권리는 딱 2가지예요. 제3자, 수익자 그러면요. 인정되는 권리는 뭐죠? 이행, 청구권. 빨리 이행해달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권. 이 2단어 말고는 어떤 용어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제니, 변경이니, 취소니, 원상회복이니 하는 것들은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 낙약자만 쓰는 용어지 수익자는 어떤 경우도 그런 용어 쓸 수 없다. 이행,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 2가지 말고는 없다. 자, 4번 질문 가보세요. 물론 정답 나왔는데 4번이 맞는 질문인데 왜 맞았는지 한번 볼까요? 4번에 제3자가 다른 말로 수익자가 수익자가 요약자를 사기강박했어요. 사기강박당한 요약자가 낙약자랑 그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 그 사실을 낙약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요약자는 취소할 수 있다. 뭐랑 똑같은 거예요? 제3자의 사기강박과 똑같은 거야. 사기강박은 누가 했어요? 수익자가 했어. 사기강박은 요약자 누구랑 계약 맺었어요? 낙약자랑 계약 맺었어. 이때 상대방 낙약자가 악의 또는 유가시인 때는 그때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 낙약자 난 몰랐다. 선이 무과실이라면 요약자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뭐랑 똑같아요.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되는 거야. 따라서 누구의 태도에 따라서 낙약자 태도에 따라서 이 운송계약 이런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없으면 나눠지는 거야. 상대방 낙약자가 선이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 낙약자가 악의 또는 유가시 때는 그때는 취소할 수 있고 나눠지는 거다. 총체에서 배웠던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되는 거예요. 맞는 질문이에요. 5번 질문도 참 좋은 질문이고요. 자, 여기 보시고 27번 문제 볼까요? 27번 문제는 눈치가 빨라야지, 눈치가. 자, 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서 3번처럼 민법은 명사를 나열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랬어요. 서술을 묻는 시험인데 명사를 3개 이상 나열하더라. 3개 이상 나열하더라. 자, 보세요.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경계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작명권은 전속한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경계. 여기뿐 아니라 민법은 2차 시험처럼 뭐 공법이나 세법이나 지적법처럼 뭘 명사권 정답 결정이 아니다. 명사 나열할 이유가 없어. 명사가 3개 이상 나열되면 거기에 항상 엉뚱하게 껴있다. 경계 때문에 틀려요. 경계는 소멸.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도 사람이 바뀌더라도 동작 여전히 존속하지만 경계된 채권 채무는 소멸이다 유지다. 소멸. 또 동시에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는 거. 상계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동시에 붙은 채권을 수동 채권 상계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자동은 안 되지만 수동은 된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잘 나온다는 게 경계는 소멸이다. 자동은 안 되지만 수동은 된다. 이 2질문으로 시험범위에 속하는 거 아니지만 가끔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냥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 안 되고 3번 틀렸고 경험대 틀렸고 5번 봐보세요. 5번 27번 5번 5번 질문이 왜 맞는 건가? 5번에 보면 매매계약을 맺은 후에야 뭐 부동산 매매계약 상상합시다. 매매계약을 맺은 후에야 이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것이 발견되었어요. 매도인 게 아닌 게 발견되었어요. 이때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뭐 하는 거지 매수인이? 원래 선의 의무가 있는 자는 무슨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하러 나가서 매도인에게 동시에 치른다는 말은 없어. 아무 정도 중도금 치러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중도금 치르고 내가 잔금 치른 날
나에게 완전한 권리를 넘겨줄 곤란한 현저사에 버렸을 때는 중도음직부터 거절하면서 동시항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로 열고 뭐라 적을 거예요? 옆에다가 불안의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이야 부르는 거잖아. 응? 원래 선형의무자는 동시항변 청할 수 없지만 다음 같은 경우는 중도음직 거절하면서 나 네가 뭐뭐 할 때까지는 중도 못 치러 동시항변 청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불안의 항변권이야. 내가 장검 치는 날 나에게 완전한 걸 넘겨줄 곤란 사태가 벌어지면 중도음부터 거절하면 동시항변해야지. 이런 게 중도음 치라는 얘기 아니다. 불안의 항변권. 맞는 질문이에요. 자, 정답이 3번이었고 제법 그래도 어려운 질문 문제였죠. 그래도 제법 이 정도한테도. 자, 28번 볼까요? 계약이 해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 맞히신 분 축하드려요. 합격이 합격. 축하드려요. 축하받을 분이 몇 명이나 되나? 많이 맞췄는데. 옳지 않은 것은 첫째, 과실을 해제는 뭐가 있다? 소급표. 해제는 원상회복. 해제는 손해배상. 해제는 제3자 보호. 네 단어가 키워드야. 소급표, 원상회복, 손해배상, 3자 보호.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죠. 1번에 과실을 수취한 경우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한다. 해제다 원상회복은 선의하기가 반환범위가 같다 다르다? 같다. 선의라고 현저히 반환이 아니에요. 선의하기 불문하고 반환범위가 같다. 받은 것을 받은 대로 전부. 맞아요. 두 번째. 여러 명의 승인 해제권자가 결 해제하려면 전원이 상대방에 대해서 해제 의사표하여야 하는 것이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하는 것이 해제지의 불가분성. 행사는 전원이 행사여야. 기억나시나요? 네, 해제 불가분성. 세 번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한 다음에 떨어지면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미이행 채무는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한 채무는 원상 회복하는 것이고. 맞는 질문. 자, 4번이 정답인데 자, 어려운 질문이었죠.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춰. 주택 임대차 지금 대항 요건이 뭐예요?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해놨어.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갖췄어 지금. 갖췄더라도 그 임대든 임대인과 전소유 사이에 이 주택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해제되어서 임대인 소유권을 상실하면 임차권은 보장돼요? 소멸해요? 보장돼. 소멸하면 안 돼. 이미 해제되는 주택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해제되는 목적은 이미 등록을 갖춘 사람들은 보호받는 3자에 포함된다. 그 얘기죠? 번지 않는다. 자, 4번 질문 너무너무 위험한 질문이야. 5번 질문 볼까요? 해제에 의해서 소멸되는 채권상의 권리를 양수인, 채권상의 권리, 계약상의 권리를 양수받은 계약상의 권리를, 해제는 목적은 채권상의 권리를 양수받은 양수인. 제3자라는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는 보호받는 3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응? 3자라는 제3자는 선이라 보호받는 3자가 아니다. 이름만 3자지. 그렇죠? 좋은 질문이에요. 4번, 5번 특히나 28번 문제 줄줄줄 봐줘야 돼요. 또 29번 문제 맞히면 합격이야. 오늘 당연히 이분들은 정신건강에만 힘쓰면 돼. 불안, 초조, 걱정, 근심 그런 것만 하면 돼. 그런 것만 하면. 이 문제를 맞춘다는 것은 그만큼 반복이 되었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야. 이게 뭐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지. 도표를 자유자재로 외우는 거. 자, 볼까요? 매도인값과 매수인 사이의 토지 1000제곱미터에 대한 매매가 성립하였다. 다음 중 매도인의 담보책임 1000제곱미터 내용 중 틀린 것을. 일단 정답이 3번이에요. 이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저는 매도 담보책임이 이렇게 나올 거라 봐요. 올해 전 100% 담보책임이 나온다 보는 거야. 물론 담보책임이 나왔는데 어려운 판례를 물으면 틀릴 수밖에 없어. 근데 거의 요즘은 이 사례가 나온다 봐야 돼. 이렇게요. 3번이 어떻게 나와 볼까요?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액을 정하여 수량을 지정해서 1000제곱미터 매매하였으나 실제로는 850에 불과하다. 1000을 매매했는데 실제는 850밖에 안 되는 땅이었더라. 뭐죠? 매매 목적물의 수량 부족 일부 멸실됐다면 매수을은 선악을 불문하고 대응감에 오래 틀렸어요.
수량 부족일 때는 선의는 대응감액이 있지만 악의는 대응감액이 없다 그래야죠. 선악을 불문하고 대응감액을, 악의는 대응감액이 없어요. 요거랑 4번 지문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 3번과 4번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1000제곱미터를 매매했는데 1000 가운데 250제곱미터는 매도인 갑게 아니라 병의 소유였더라. 750은 지 거야. 250은 병 거야. 지 게 아니야. 뭐죠?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했을 때는, 이때는 갑이 병으로부터 그 권리를 250 권리를 취득하여, 병의 소유였고 갑이 병으로부터 이 권리를 취득하여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면 750은 넘기는데 250은 못 넘기는 거야. 그 경우에는 매수 을은 선악을 불문하고 대응감액을, 맞는지 틀린지만 맞는 지문. 일부 타인의 매매했을 때는 선이건 악이건 둘 다 대응감액. 수량 부족일 때 누구까지만? 선의까지만 대응감액. 악의는 대응감액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3번과 4번을 나눠야 된 이유는 대응감액의 차이가 벌어져요. 악의도 대응감액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 나머지 질문도 한 번씩 쫙 읽어보셔야죠. 천천히 읽으면서 도표를 스스로 연습하셔야 돼요. 30번 문제 볼까요?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 2번. 정답이 쉽게 나왔어. 먼저 2번부터 볼까요? 임대차에서 특약에 의해서 임대인의 비용 상한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임대차에서 임대차뿐 아니야. 어디를 배우든 말하지 않아도 비용 상한 쪽은 모두 임의규정이야. 특약이 있다면, 원상복 특약이 있다면 비용 상한 모두 배제되는 거예요. 어디를 배워도.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 응? 어디를 배워도 비용 상한 청구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만 인정되는 거지. 원상 복구한다. 또는 비용 배제 특약이 있다면 비용 상한 요구할 수 없다. 비용 상한 청구 어디를 배워도 뭐다? 임의정이지. 강의정이 아니야. 따라서 특약에 의해서 임대인의 비용 상한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허용된다. 근데 비용 배제 특약이 보통 뭐라는 거예요? 판례가 말하는 게 뭐가 비용 배제 특약입니까? 모든 주택이건 상가건 일반 토지건 창고건 일반 건물이건 임대에서 말미에 원상 복구한다. 이 원상 특약이 판례는 뭐다? 이것이 바로 비용 배제 특약이다. 이 특약만 있다면 비용 상한점은 모두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비용 어디에 있든 모두 임의죠. 허용돼야죠. 자, 뭐 나머지야 뭐 크게 없는 거 없는데 거기 5번 좀 봐보세요. 자, 30번은 2번은 틀렸고 5번 보세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가 끝났어. 이 동상명권을 주장하면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요. 자, 어떤 게 동상명권이니까? 임대가 끝났는데 임차인을 반환을 안 해주고 있어. 나 보증금을 떼줄 때까지. 너 부속물, 지상물을 매수해줄 때까지 나 동상면이야를 주장하면서 점유를 하고 있어. 점유하면서 임차인이 그 목적부터 점유 사용해서 이득을 얻었을 때는 사용료, 부당이득은 내야 된다. 내야 된다. 동상면 주장하면서 또는 비용 산행하면서 임차 유치권 주장하면서 정전대로 사용할 수 있어. 다만 썼다면 부당이득 사용료는 내야 된다. 나 동상 주장하면서 또 유치권 주장하면서 사용하지 않았어. 그냥 점유만 하고 있어. 사용 안 했어. 사용 안 했다면은 부담 할 필요는 없어. 문 잠궈놓고 동참만 했다는 거죠. 근데 썼다면은 사용료, 부담은 내야 한다. 맞는 지문. 그건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요. 사실은 이제 40문제 요 정도 지문 길이를 풀려면 가만히 보면 한 10문제 이상, 한 10문제 정도는 정답이다 싶으면 그 밑에 지문을 읽지 않고 가야 돼. 그래야지 시간을 맞추지 200지문을 다 읽는 건 욕심이다. 문제 가만히 읽고 200지문 다 읽으면 누구도 한 27번 정도 풀면 5분 남았습니다. 이 소리 듣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0문제 정도는 정답이다 싶으면 얼른 확인 안 하고 넘어가야 다음 문제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푸셔야 돼. 자, 31번에 환면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거야 뭐 애들 말로 껌이지. 그렇죠? 정답 몇 번? 1번. 간단한 문제로 선언 문제 춘다. 부동산 환매 기간은 몇 년? 5년.
동산 몇 년? 3년. 이 기간의 제한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강행규정.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고. 한번 정했다면 연장, 변경, 갱신할 수 없다. 환매 기간은 강행규정.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3번 보면요. 3번 좀, 물론 정답 나왔어요. 1번은. 3번에 보면 당사자의 특약으로 최초의 매매대금 및 비용을 초과하는 약정을 할 수도 있다. 모든 환매 특약에는 이게 만약 부동산 환매 특약이라면 등기를 낸다면 환매 대금을 꼭 등기에 기재해야 돼. 이거를 필수적 기재사항이라 불러요. 환매 특약 낼 때 꼭 기재할 사항이 환매 대금이야. 얼마를 대갚아야 소액을 돌려줄 것이냐. 근데 환매 대금은 뭘 요구한다? 동액성을 요구한다. 대갚을 환매 대금은 원매매대금이란 말이 말 뜻은 매매라 쓰지만 실제는 뭐예요? 원매매대금이. 빌려준 원금, 돈 빌려 쓰는 방법이잖아요. 빌려준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점유까지 넘겨주고 돈을 갚아야 소유권도 되찾아오고 점유도 되찾아오는 거. 이게 매도담보인데. 응? 돈 빌려준 원금. 이게 빌려준 원금 플러스 부대비용. 등기비용 같은 부대비용이지. 환매대금에는 뭐를 포함시키지 말아라.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에는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통액성. 원금 플러스 부대비용. 이자 포함하지 말아라. 그런데 특약이 있다면 특약으로 이것을 초과하는 금액, 초과하는 약정. 야, 이거 말고도 플러스 더 주기로 하자. 이자가 다 주기로 하자. 이 약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그러면 환매대금은 동액성을 요한다. 이거지.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이에요. 특약이 있다면 이자를 포함해도 좋다. 원금을 초과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이건 임의정이야.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이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특약이 있다면 초과한 약정 가능하다. 동액성 고일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 자, 32번 문제 볼까요? 자, 32번에 민법상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 물론 임대차 보증금 얘기가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야. 그렇지만 언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임차 보증금. 다음 중 잘못된 것은. 물론 정답은 너무 쉬워. 일단 2번이야. 2번부터 볼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민법상 임대차야. 그럼 주택 임대차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가 임대차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민법 임대차는 주택, 상가, 제한 임대차를 얘기하는 거잖아. 일반 건물, 일반 토지. 거기서 2번에 이 민법상 임대차,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닌 민법상 임대차에 있어서 일반 건물, 일반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2번에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를 불문하고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 이전된 경우에는 보증금에 관한 의무까지도 새로운 사유자가 무조건 이전된다. 이건 아니지. 주택이나 상가는 특별법에 있어서 대항력 갖춘 임차이라면 양수인에게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해놨다면,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내놨다면 무조건 승계한 걸 본다라는 특별규정이 있는 거지만 주택 상가도 아닌 민법 임대차는 그 임차권이 등기해서 대항력 갖췄다면 승계하는 거지만 대항력 갖춘 못한 임차권은 신소자한테 승계하는 게 아니지. 유무와 관계없이가 아니지. 틀렸죠. 주택이나 상가 특별법보다 양수의 승계를 본다 특별규정 때문에 보호받는 거지만 민법의 일반 임대차는 대항력 못 갖추면 양수에 아무 권리도 청할 수가 없어요. 틀렸어요. 그런데 5번 좀 봐보세요. 임대차에서 묵시갱신. 그러면 토지임대차. 지금 문제가 민법상 임대차예요. 토지임대차 또는 건물임대차. 여기 법정갱신, 우리가 말하는 묵시의 갱신제도 있어 없어요? 법정갱신, 묵시갱신, 법정갱신. 법정이 몇 군데 있나요? 그건 내 잘못 아니야. 법정갱신 내가 칠판에다 2번이나 시간 걸려서 쭉 써본 적 있어요. 법정갱신은 4군데 있어요. 4군데. 4군데서 이 법정갱신 제도가 있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갔다. 어디 있나요? 건물 전세권.
토지 전세는 법정갱신이 없어요. 건물 전세권. 그 다음에 임대차는 토지 건물 일반 임대 다 있어. 법정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다 있어. 법정갱신이.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이 네 군데만 있어. 주택, 상가, 건물 전세권, 일반 토점 임대차 네 군데 법정갱신 있는 거 네 군데. 지상권 법정갱신 없어. 지상권 이런 데는 있는데 일반 주택도 아니요. 상가도 아니 일반 토점 임대차 법정갱신 어떻게 들어가나 법정갱신은 사전 통지나요? 사후 통지나요? 사전 통지가 아니라 사후 통지야. 사후 통지. 통지하지 않으면 우리 법조문이 일반 토지금 임대차에서 임대계약 만료 후, 계약 만료 후 상당 기한이 지나도록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계약 만료 후에 상당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법정에 들어갔을 때 제3자가 혹시 담보를 제공했다면 3자가 제공된 담보는 법정에 들어가는데 따라오잖아. 소멸해요. 근데 3자가 제3자가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이 보증금은 따라와야 돼. 그래서 법정에 들어갈 때 3자가 제공한 담보는 딱 거기까지만이야. 이런 게 담보예요. 담보에는 인적 담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인적 담보. 자 보세요. 이 빈 공장 건물이야. 빈 창고인데 내가 주선했어요. 둘 다 내가 이 창고 주인도 잘 알고 이 사람 잘 알아. 그래서 우리 창고 공장 임대계를 맺기로 했는데 그 창고 주인이 임대인이 요구하는 게 보증금 1억에 월세 300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보증금 1억이 없대. 보증금 5천원 깎아달라는 거야. 그 대신 내가 월세를 50만 더 내겠다. 그랬더니 찝찝하대. 응? 만약에 월세 밀려버리면 보증이 너무 작아서 응? 좀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보증서 줄게. 계약서 써. 만일 계약이 지금 2년 계약인데 2년 계약 동안에 월세 밀리면 책임지고 내가 대신 내줄게. 이게 내가 담보서 준 거야. 내가 월세를 밀리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월세는 쓸게. 내가 계약서다. 그래서 임차인이 차 연체되면 책임지고 홍남기가 대신 다 책임져 주기로 한다. 내가 보증서 준 거야. 이걸요. 이 보증 어디까지야? 처음에 계약 맺은 2년까지야. 근데 얘들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갔대. 계속. 거기까지 내가 제공한 담보가 쫓아가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해주겠는데 싫대. 5천을 달래. 그럼 내가 좋다. 내가 5천을 내가 줄게. 내가 5천만 원은 임차인이, 5천만 원은 내가 대출 줄게. 주는데 계약서 여기 있어. 이 다음에 임대 끝나서 보증 반환할 때 보증 1억 중에서 5천은 임차인에게, 5천은 나에게 준다라고 아주 이를 명시했어. 5천만 원 나에게 반환한다. 근데 얘들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갔대. 법정에 들어갔대. 내가 제공한 보증금은 따라 가져야 돼. 거기는. 보증금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담보는 소멸해. 거기까지야. 첫 번째 계약까지야. 하지만 이거는 따라 가져야 돼. 그래서 3자 제공한 보증금은 전소, 3자 제공한 담보는 소멸.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잘 나오는 질문은 아니지만 5번은 맞았어요. 33번 볼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 그 출제 경향이 임대차 관련되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 작년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몇 임대차까지 합쳐버리면 6문제까지 나와, 거의. 왜? 중개실무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좀 실무에 많이 필요한 거 중심으로 나와요. 매매보다도 임대차가 훨씬 출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거의 뭐 민법에서 임대차 3문제 만나고, 만약 주택임대차 2문제 만나고, 상가임대차 1문제 만나고, 임대차 문제 6문제야. 그렇게 보면 매보총 측에 의사표시, 대리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거야, 문제가. 자, 보시죠. 33번에 갑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도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했다. 무슨 전대? 무단전대. 무단전대. 줄줄 나와야죠. 거기서 정답이 틀린 거 몇 번이죠? 5번. 을이, 임차인이 건물의 소부분을, 작은 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비록 무단전대했더라도 갑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지 사용 안 되는 거 3가지. 동의가 없었더라 무단전대 해지 안 되는 3가지. 과거의 무단전대. 신의 측에 비춰볼 때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기억나시나요? 신의 측 건물의 소부분.
소부분. 과거에 무단전대 신이치게 비춰볼 때 그럴 만한 사정 소부분은 임대인 동의가 없었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 줄줄 나와야죠. 3, 4번이 오타 나오는 바람에 정답이 2개예요. 이거 틀렸다는 분들 억울할 뻔했어요. 죄송해요. 글씨 오타를 제가 못 봤어요. 이거 정답이 3번, 4번이 다 정답이에요. 당연하죠. 괜히 한 번도 틀릴 뻔했네, 괜히. 그래. 이 평균이 좀 올라가야 돼, 지금. 쑥 하나 올라갔어요. 3번에 잘 봐보세요. 피로비와 관련해서 지상권자가 스스로 부담하지 마. 약간 맞아 틀려요. 맞아. 설정자 부담하지 않아. 물권에서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냐, 임대인이 부담해요.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래야지. 이거 임대자가 잘못 쓴 거야, 제가. 오타. 임차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해야지. 틀렸네요. 3번. 4번에 지상권은 최단 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상권 최단 기간 적용이 있어 없어요? 있지. 아무리 짧게 정해도 지상권의 종류에 따라 견고한 건축물 수목 30년, 기타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의 최단 기간을 보장해줘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건물 임차권의 최단 기간, 건물 임차권 최단기 적용이 없어요. 이걸 딱 찍어서 주거용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는 상가보법을 적용하는 상가 임대차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2년, 1년의 최단기 적용이 있지만 그냥 임대차, 건물 임대차 그러면요. 최단기 적용이 없다 그래야죠. 동일하게 이미 땡. 그래서 3번, 4번이 다 틀린 거예요. 복수정답. 겨우 6점 맞았네. 그래요? 잘하셨어. 자, 35번에 주택임대차에서 아주 전형적인 문장들이죠. 이 문장 참 중요한 문장들이야. 주택임대보호법의 내용이다. 잘못된 거. 요즘은 주택임대차에서 너무 전입신고 관련된 판례들, 옛날 전찬이 전입신고했는데 집주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퇴거시켰는데 그런 전입 관련된 판례들 다 낡은 문제야. 옛날 과거의 기출 문제야. 이제 그런 거 안 물어. 임차 등기 명령제도, 대항력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이번에 개정되면 물을 수 있겠죠. 2+2 갱신권 딱 정해졌어요 이번에는. 자, 잘못된 것은 정답은 35번의 정답은 2번이 틀렸어요. 2번. 2번부터 볼까요? 35번의 2번. 자, 이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어 우선 변경을 취득한 경우는 그러면 2년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 안 빼줘서 임차 명령 내놓고 이사간 세입자는 2년 전에 받아놓은 확정일자, 2년 전에 취득한 대항력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임차권 등기 후 대항력을 상실한 때는 등기는 안 되면 상실해도 되지. 이제 이사 나가도 되지. 전입신고 빼도 되지. 퇴거해도 되지. 상실한 때에는 기존의 대항력 우선은 상실한 이 땡. 이거 지금 이사 가려고 이 등기 내놓는 거야. 지금 집 빼려고. 전입신고 빼려고 하는 거야. 대항력 상실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야지. 이 땡. 그런데 3번 맞는지가 3번 도대체 무슨 말이냐 3번은. 3번 봐보세요. 임차권은 맞는 질문인데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명해졌어. 이 주택, 임차주택 경매 들어갔어요. 행해진 경우에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내가 대항력 임차인인데 경락 때문에 우선면허 설 때 들어갔는데 보증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했다면 못 받은 자녀 보증금은 다시 경락자한테 대항력 주지하면서 전속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이미 경매란 말 썼잖아. 경매라에서 대항력 있다는 경락자한테 집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대항력 임차인은 못 받은 자녀 보증금은 받을 때까지 경락자한테 주장하면서 집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전속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두 개만 봐드릴게. 보시고 36번 봐볼까요? 30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흘러간 문제인데 역시 수업 시간에 가르친 적이 별로 없는 걸 내니까 역시 오늘 40문제 중에 제일 득점이 떨어진 게 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린 게 이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썩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내가 문제를 내다 보니까 또 한 4번 내면 사서 160문제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뽑아봤는데
과거에는 이런 식 문제 잘 나와서 과거에는.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춘 흘러간 유행가야. 옛날엔 나팔바지 입었지만 지금 나팔바지 안 입어요. 그런 시기야. 그런데 옛날에 두세 문제 나올 때 잘 나왔던 문제인데 하나 봐드릴게요. 거기 보면 3번과 4번을 봐보세요. 일단 사실은 중요한 지문 5번 지문이에요. 5번부터 보세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고, 사실은 무슨 말 써주는 게 정확한 문제야. 다세대 공동 주택이 있고, 다가구, 단독 주택. 이렇게 써주는 게 정확한 문장이지. 그렇죠? 다가구, 단독 주택, 다세대 공동 주택. 그런데 5번에 보면 다가구 주택. 여기 생각된 게 단독이라면 생각된 거야. 다가구 단독 주택이 있어서 임차인이 건물 내, 원래 이 사람이 들어올 때 2층에 살았어. 2층에 살아서 3층에 이사 갔어. 같은 건물 내에서.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 이사를 하고 그 부분으로 호수를 변경하여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전입신고에 의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 맞 틀려요? 다가구 단독 주택은요. 같은 건물에서 옮겼을 때 집원은 계속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설령 동호수를 바꿔도 관계없고 안 바꿔도 관계없어. 집원은 바뀐 게 없잖아. 그냥 최초 전입으로 가는 거야. 근데 다세대 공동주택은 그렇지가 않지. 동호수가 바뀌어버리면 바뀐 날 전입신고한 날에 들어가야지. 다가구 단독 주택은 뭐만 유지하고 있으면 집원만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같은 건물에서 옮기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 집원은 일치하니까. 이해되시죠?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3번 봐보세요. 주택 임차인이 임대 승낙을 받아 임차 주택을 전대하고 승낙받아 전대하고 그 전차인 주택 인도받아 전차인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때부터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때부터라는 말을 그날부터라 생각하면 안 돼. 대항력은 그때부터다. 이게 맞는 지문이라 봐야 돼. 이걸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임차인이고 전차인이 있단 말이야.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살던 것은 6개월 전이야. 1년 6개월 남았는데 사정상 전대를 놓게 됐어. 사정상 임대인도 보증 빼줄 여력이 없대. 그러니까 임대인 동의에 전대를 놨어요. 그러면 전차인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했을 때 그때 임차인도 그날의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거야. 그날에. 그러면 전대 놨을 때는 물론 동의받은 전대야. 그 전차에 현재 그 집에 누가 살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는 전차인 살아. 전차인이. 전차인 인도받고 전입신고했을 때 종전 살던 임차인도 그날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지. 지가 6개월 전에 전입신고한 날의 대항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중간 전대가 되면요.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하는 날짜와 전차 대항력 취득하는 날짜 같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응? 살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삼는 거야. 네가 전입신고한 6개월 전 전입신고는 소용없어. 전차인이 전입신고할 때 그때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야. 날짜 같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요. 4번 봐보세요. 근데 3번의 경우 이 간접점유자 위치가 누구야? 임차인이 간접점유자가 되는 거 전차인이 직접점유자가 되는 거 같은 말에 지금 전대를 놔버리면 임차인은 간접점유자, 쓰고 있는 전차인은 직접점유자, 본래 임대인도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 두 명이 중첩되는 거야. 그러면 간접점유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이 주민등록 한 경우에 네 주민등록이 아니라니까 누구의 주민등록? 전차인의 주민등록 했을 때 그 날짜로 가야 되는 거야. 네가 전입한 주민등록이 아니라니까 이제는. 그래서 3번은 맞고 4번 틀리다 보는 거야. 옛날에 많이 났던 간접점 얘기예요. 몰라쳐 와요. 죄송해요. 자, 37번이 중간에 복수응답을 인정해 줬죠. 복수응답을 인정해 줘서 이게 이제 유일하게 저기 이 신청을 세 문제를 했는데 그 작년에 37번 문제를 중간에 복수응답을 인정해 줬어요. 근데 그걸 깜빡했어요. 이걸요. 여기는 그때도 정답을 어떻게 발표했냐? 두 개라고 해서 디귿. 그러니까 몇 번이야? 2번과 4번을 같이 인정해 줘야 되죠. 내가 이걸 수정을 안 했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4번과 2번을 복수응답을 해주세요. 4번, 2번, 4번. 2번, 4번. 이 신청 받아준 거니까. 아싸, 또 한 문제 올라갔어. 이래서 이제 60점은 넘는 거야. 네. 보시죠. 공부하는 게 즐거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험이 가까울수록 경쾌한 마음으로 완전 감옥에서 벗어날 일도 멀지 않았다. 10월 30일 날 창살 없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날이야. 이 글감옥이라 해서 글감옥. 이 공부하는 사람은 수험생은 감옥에 갇힌 거야. 마음이 어디 가도 불편해. 어디 가도 공부를 해도 불편하고 하냐고 짜증나고 힘들어 불편하고
안 하면 더 불안하고 더 짜증나고. 그래서 이래저래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서 10월 30일 해방된다. 그래서 10월 30일 날을 소풍 가는 날이다. 해방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다가오네. 즐거워 죽겠네. 이래 되는데 맨날 달력 쳐다보고 짜증 부려. 막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어 지금. 공부는 내일부터고 자꾸. 자 보시죠. 을은 갑소의 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상가 임대차,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보자. 사실은 작년 문제지만 작년에 3년치 기출문제보다 작년 문제가 선생님들 판단에 두세 문제 어렵다고 봐요. 두세 문제 어려운 거 다 어디가 어려워요? 이 민사특별법이 예상치 되는 법을 내지 않고 우리가 상가법법 그러면 권리금 이야기, 심령, 갱시청구권, 보증약속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거, 이 법에 따라 적용받는 사람이 누구냐? 작년에 개정된 게 중요한 게 많았거든. 그런 거 묻지 않고 엉뚱하게 이걸 물었어요. 이게 이제 어렵게 냈던 의도예요. 그래서 시험이 어려워진 민사특별법에 두 문제 정도는 뭘 묻는지 모르는 걸 내버려. 가담법이라든가 집합법 이런 데가 뭘 묻는지 모르는 걸 내버려. 그러면 여기서 난이도를 조절해버려. 그래서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온다 그래서 물권법, 뭐 계약법, 총칙 특별히 난이도 변경 크게 있지는 않은데 특별법을 이렇게 좀 엉뚱한 데를 내버려요. 그러면 그냥 눈 뜨고 한 두 문제 버리는 거야 그냥. 한 법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귀퉁이 거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것도 약간 좀 가장 개정된 게 중량이 많은데 그걸 낼 줄 알았더니 이걸 낸 거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자, 상가임차인이 대항력 유지하려면 전등록권이 뭐예요?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사업자 등록을. 자, 을이 폐업 신고했어. 대항력? 없지. 사업자 등록 유지하게 되는데. 니은번에 을이 폐업 신고를 한 후에 다시 그럼 이제 없어지는 거야. 폐업 신고하는 순간 대항력 없어지는 거야 완전. 그랬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했어. 그러면요 다 대항력 즉 되는 거지. 근데 얘들은 이제 뭘 빼먹었어? 이 중간에 폐업 신고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된 그 중간에 3자가 생겼다면 그 얘기를 집어넣었다면 얘 대항력이 없지. 다시 사업자 등록 낸 데로 와요. 수준이 밀려버리니까. 근데 그 말이 없었잖아. 없었다면 다시 재등록해버리면 대항력 다시 생기는 거지. 그날부터. 약간 애매했잖아. 문장을 제대로 안 썼잖아. 그래서 니은번을 효력이 있다고 보는 거야. 사업자 재등록하면 재등록한다고 해서 대항력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디귿에 전대놓더라도 전차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냈다면 대항력이 있어 없어요? 있지. 당연히 적법한 전대차는 동의반 전대차인데 그럼 니은 디귿이라 봐야지.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정답은 디귿만 발표했어요. 그러다가 시험에서 니은 디귿을 니은번이 애매했다 그래서 맞는 걸로 찾아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2번, 4번 그대로 다 정답을 해드릴게. 그대로 걔들 말대로 2번, 4번 복수정답이 되고요. 38번 볼까요? 많이 지치셨구나. 9시 반에 와서 집중해서 막 50분 풀고 이제 수업이 좀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힘드시지. 집중 떨어지고. 그전에는 수업이 끝날 무렵 때문에 약간 좀 행동도 좀 부산해졌거든요. 가방 싸는 분도 계시고 딱 이렇게 좀 바빴는데 지금 아주 지쳤는지 가만히 있어 지금. 움직임이 없어. 지지운도 조용히 아주 지금은. 자, 지치셨어요. 왜냐하면 문제 혼신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그게. 굉장히 지친다고. 수업 시간 조금 땡겨서 끝냈어야 되는데. 자, 38번에 집합 건물의 서 및 관련 번 집합법에서 틀린 것은 나 다 좋은데 이거 틀린 건데 용서하기 힘들어 진짜. 근데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할 마음이 별로 없어. 2번 봐볼까요? 다 좋은데 2번에 각 공유자 집합 건물 아파트 연립 빌라에서 각 공유자들은 공용 부분을 공용 복도에다 엘리베이터를 전유 부분에 지분 비율에 따라 면적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 이미 공용의 사용만 어떻게 쓰자? 사용만은 평등하게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지분 비율 쓰면 40평짜리 두 번 타고 올라갈 때 25평짜리 한번 걸어 올라가야지. 지분 비율 복도 쓰나 거기는 엘리베이터를 다른 거 다 지분 비율이야. 의무 부담도 지분 비율로 의결권도 지분 비율로 평등해. 뭐든지 관리비도 지분 비율 다 지분 비율이야. 그런데 사용만은 평등하게. 사용만은 평등하게.
틀렸어요. 네. 나머지야 뭐 봐주시고. 자, 39번이에요. 39번은 30회 때 재작년 기출문제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3번이에요. 3번. 3번 볼까요? 3번부터.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당시,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 가격에서 마이너스, 이 평가 금액에서 마이너스, 피담보채 받을 금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혹시 가등기 담보 잡은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가 있으면 의 피담보 채권액에서 선순위 담보 채권액도 포함시켜서 공제시켜라. 선순위 담보 채권액은 청산 계산할 때 고려해야 된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하지만 누구는 고려할 필요 없어. 후순위는 고려할 필요 없어. 후순위 담보 채권액은 가등기와 본등기만 뭐 할 거다? 직권 말소시켜버릴 거야. 가등기 담보권자가 안고 가는 금액이 아니야. 선순위 담보 채권액은 청산금액 때 고려하나 후순위 담보 채권액은 고려할 필요 없다.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가 이 3번 지문이에요. 이건 맞는 지문이고 2번 지문, 2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그 청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없더라도 청산 없더라도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청산 유예 기간 2개월을 기다렸다가 본능 깨야지. 청산금이 없다고 해서 이 청산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틀렸어요. 네 번째. 통지한 청산 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 이 틀렸어요. 청산 계산할 때 청산 목적 평가 금액이라든가 이것을 나름대로 채권자 나름대로 평가하면 되는 거지. 감정평가 불러놓고 객관적 평가라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평가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서 객관적 평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행 절차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 틀린 질문이에요. 참 상식 같지 않아요. 정답은 3번이었다. 역시 민사특별법은 어리버리해. 역시 특히나 가담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청산 절차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40번 볼까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을은 친구 병과 명의신탁 약정한 사실을 매도인 갑에게 알리고 갑의 소유를 병에게 이전하기로 딱 읽는 순간 무슨 명의신탁 유형 중에서 3자 간의 명의신탁. 그래서 매매계약은 을이 체결해 병명의로 등기해 주기로 매도인에게 알렸다. 자, 이건 매도인이고 얘는 명의 신탁자고 얘는 명의 빌려준 명의 수탁자죠. 여기 들어가는 거죠? 예. 여기서 그래서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은 누가 체결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체결해. 명의 신탁자와. 그러면 매도인과 신탁자들이 맺은 이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유효하기 때문에 신탁자이자 매수인은 얘에게 등기청구권, 소유권 이전이 해달라. 소유권 이전이 되라 등기 청구권은 인정된다, 인정 안 된다? 인정되는 거다. 근데 이 법에 따르면 얘네들이 맺은 이 명의신탁 약정을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무효이다. 그래서 매도인이 그렇게 해 주었다. 그렇게 해 주었어. 잔금은 예태받고 등기는 예태 넘겨줬어. 그럼 매도인과 수탁사에 이어진 이 물권 변동이라고 해요. 물권 변동은. 우리가 물권 변동 쉽게 얘기해서 뭘 생각하죠?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것은 무효다. 따라서 현재 등기 떼어보면 매도인 협조하에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났다. 이게 지금부터 3년 전 일이다. 그럼 등기 떼어보면 수탁점에 되어 있어. 수탁점에 되어 있는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등기는 무효. 무효기 때문에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3자 명의탁에서 수탁자만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 수탁병은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물론 수탁자 을이 비록 무효이고 소유가 없지만 이것이
삼자청한테 넘어가면 삼자청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뭔데? 소유권 취득한다. 끝장나는 거지. 이 법의 특징 악의 삼자도 보한다. 끝장나는 거지 이거야. 그렇죠? 이때 가불병 세 사람 간에 내부적으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다.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있다?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왜요? 이 매매는 유효하지만 아직 신탁자이자 매수는 이전 등기를 못 해갔지. 등기 없이는 소유권 취득이 안 돼. 얘는 등기 나더라도 무효인 등기지. 얘는 소유권 취득이 안 돼. 얘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되고 얘는 아직 등기를 못 내고 소유권 취득이 안 되고 소유권 어디 있어요? 갑한테 있죠. 외부적으로 소유자가 누구 거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다. 기억나시죠? 네, 봅시다. 저는 한 문제만 꼽자면 이 문제야. 저는 계약 명의신탁보다도 3자 명의신탁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 꼽자면 물론 계약 명의신탁도 이제 풀어봐야지 풀기는. 자 여기서 보면 4번 질문 왜 틀렸나 보세요. 일단 병의 등기는 무효 등기이므로 여기까지 맞아 틀려요. 맞아. 신탁자 을은 직접 숙자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왜 틀렸어요? 직접 예가 여태 등기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등기 요구하는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요구해야 돼? 얘는 등기 청구는 얘한테만 있는 거야. 얘를 대신해서 이걸 말소시켜버리고 누가 찾아온 다음에 이걸 대의해서 말소시켜버리고 얘한테 찾아온 다음에 다시 얘한테 등기를 청구해서 이렇게 등기해봐야지. 직접 등기 청구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이건 틀렸어. 나머지 질문 다 맞는 질문이야. 한번 가만히 읽어보시고. 명의탁 문제 역시 간단히 물어도 80점짜리야. 명의탁은. 간단히 물어도 80점짜리야.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은 복수응답이 좀 있었네요. 37번도 2번, 4번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의사 문제를 풀 때 진지하게 푸셔야 돼. 진짜 시험이다. 딱 시간 정도, 1분이 넘으면 안 돼. 1초 넘으면 안 돼. 딱 중심 손 내려놔야 돼. 그럼 몇 번을 풀면, 내 이대로 풀다가 속도가 느리구나. 이럴 시간은 없구나. 이럴 시간 있구나. 그걸 감을 잡아놔야 돼. 숱한 시간을 보내고. 또 자꾸 학원 나와서 시간 정해놓고 모의사를 풀면요. 시험장 가서 긴장이 덜 돼요. 그냥 모의사를 생각하시면 돼. 근데 별로 모의사를 이렇게 그냥 집에서 식탁에서 문제 갖다 풀었지,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풀어보지 않으면요. 시험장 가면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는 모의사 보는 마음으로, 모의사 볼 때는 실제 시험장의 마음으로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긴장감이, 이 정신이 안정되는 거지. 긴장하지 말아야지 긴장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습을 그렇게 하셔야 돼.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